내맡기기 실험이 불러온 엄청난 성공과 깨달음. 될 일은 된다. 마이클 A. 싱어. 서문. 12km 상공에 떠있는 6인승 자가용 제트기는 홀로 앉아있기에 아주 평화로운 곳이다. 나는 자연스레 명상에 빠져들었고 마음은 매우 고요해졌다. 눈을 뜨자 맨 처음 숲으로 들어가서 홀로 명상을 하던 시절에 비하면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확연히 실감됐다. 나는 여전히 같은 숲에 살고 있다. 하지만 나 홀로 살던 그곳은 거대한 요가 공동체로 성장했고 나는 삶이 조화를 부려 만들어낸 상장 기업체의 CEO가 되어 있었다. 이제는 완벽하게 알겠다. 이토록 큰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모든 삶의 경험들이 홀로 명상에 매진하던 몇 년간의 세월만큼이나 나를 영적으로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을 말이다. 헤라클레스가 강물을 흘려보내 아우게아스 왕의 외양간을 청소했던 것처럼 삶의 세찬 흐름이 내게 남아있던 모든 불순물을 깨끗하게 씻어내주고 있었다. 나는 내게 일어나는 일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상관하지 않고 나는 그저 끊임없이 내려놓으며 무저항을 실천했다. 바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유명한 CEO를 만나 그가 제시한 수십억 달러짜리 합병안을 논의하기 위해 텍사스로 날아가고 있었다. 1999년 5월의 회고.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는 법이 없다. 잠시 멈춰 생각해보면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다. 삶은 무병광대에서 사실 우리에겐 삶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제할 힘이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우주는 자그마치 138억 년 동안 존재해왔다. 세상의 흐름을 결정짓는 과정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시작된 것도 아니요. 우리가 죽는다고 끝날 일도 아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매 순간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실로 어마어마한 현상이다. 그건 수십억 년간 서로 얽히고 설키며 작용해온 모든 힘들의 최종 산물이 아닌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은 손톱만큼도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며 끊임없이 결정하고 통제하려 든다. 그러니 그토록 긴장과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실제로 세상 만사가 자신의 뜻대로 굴러가야만 한다고 믿고 있다. 내 앞에 놓인 것이 그 모든 창조력들이 지어낸 자연스러운 산물이라고는 생각지 못한다. 우리는 언제나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보다 마음의 생각에 우선권을 준다. 우리가 하는 말은 대개가 이런 식이다. 오늘은 캠핑 가는 날이니까 비가 안 오는 게 좋겠어. 돈이 정말 필요하니까 월급을 올려받아야겠어. 어떤 일은 일어나야 하고 어떤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이 대담한 주장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아차렸는가? 이것은 순전히 마음이 만들어낸 개인적 호불호에 근거한 것일 뿐이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매사에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 세상이 달라져야 한다고 진짜로 믿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살자면 삶이 극도로 힘들어진다. 우리가 늘 삶과 맞씨름을 벌이고 있는 듯한 기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하지만 벌어지는 사건들 앞에서 우리가 전혀 힘이 없지는 않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에게는 의지력이라는 선물이 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는 무엇이 이러저러 했으면 좋겠다고 결론 내리고 그 기대에 발맞춰서 바깥 세상을 바꾸기 위해
마음과 가슴과 육신의 힘을 동원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 의지대로 가는 길과 나의 개입이 없었다면 자연스럽게 벌어졌을 일 사이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게 된다. 개인의 의지 대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현실 간의 이 싸움은 결국 우리의 삶을 좀먹는다. 전쟁에서 이기면 행복하고 느긋해지는 반면 지면 마음이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개는 상황이 자기 뜻대로 맞아떨어질 때만 기분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자 부단히 몸부림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꼭 그렇게 살아야 할까? 내버려둬도 삶은 꽤 잘 굴러간다는 증거가 이미 차고 넘친다. 행성은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자그마한 씨앗은 절로 거대한 나무로 화해가고 비는 주기적으로 내려서 수백만 년 동안 지구의 모든 숲에 물을 대주었고 한 토레의 수정란은 아름다운 아기를 키워낸다. 이 중에 인간이 의지의 힘을 의식적으로 발휘해서 해낸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 모든 경이로운 사건들을 포함해 지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들이 수백만 년간 존재해왔던 우주의 힘에 의해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 바로 이런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의식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휘두르며 덤벼든다.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생명의 작용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보살펴주고 있을진데 내가 힘을 쓰지 않으면 좋은 일이라곤 하나도 생기지 않을 것으로 여기는 것은 과연 합리적인 생각일까? 이 책은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다.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을까? 생명이 호련히 DNA 분자를 만들어내고 인간의 두뇌까지도 창조해낼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어찌하여 모든 것을 제 손으로 통제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삶에 좀 더 멀쩡한 정신으로 다가가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가령 삶에 대항하는 대신 그 흐름을 존중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로서 그 속으로 뛰어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절로 펼쳐지는 삶의 질은 어떠할까? 무질서하고 의미 없는 사건이 무작위로 일어날까? 아니면 우주의 완벽한 질서와 의미가 우리의 일상 속에도 강림할까? 내가 벌인 한 놀라운 실험은 바로 이런 생각에서부터 비롯됐다. 이 실험의 핵심은 아주 간단한 하나의 질문이다. 마음속에 현실의 대안을 지어내놓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현실과 싸우는 게 나을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는 내려놓고 완벽한 우주를 창조해낸 그 힘에 내맡기는 게 나을까? 이 실험은 속세를 떠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삶 속으로 뛰어들어 더 이상 개인적인 욕망과 두려움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자리에서 살자는 것이다. 더 나은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난 이것을 내맡기기 실험, 서렌더 익스페리먼트라고 불렀다. 그리고 지난 40년간 나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최선을 다해 지켜보았다. 그 40년간 일어났던 일은 경이롭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삶이 산산조각 나기는커녕 오히려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한 가지 일이 자연스럽게 다른 일과 맞물리면서 삶은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여정으로 나를 인도했다. 이것은 그 여정에 관한 책이다. 누군가가 과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삶의 흐름을 신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독자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내맡기기란 의지도 없이 넋놓고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40년에 걸친 나의 이야기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삶이 펼쳐내는 일들을 안내자로 삼아 의지를 발휘했을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다. 주변에서 자연스레 펼쳐지는 힘에 자신의 의지를 동조시켰을 때 깜짝 놀랄 만큼 강력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다. 이 엄청난 실험의 소산을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과연 어떻게 이런 식의 삶을 살게끔 이끌렸는지를 보여준 다음 당신도 내가 한 것과 같은 여행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서 당신이 보게 될 것은 당연히 당신의 것과는 매우 다른 삶의 경험이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인간에게는 서로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꼭 내가 살았던 방식대로 살아야만 나에게 일어났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 앞에 펼쳐진 예상치 못한 사건들은 내 인생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완전히 바뀌었고 그 결과 내 내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었다. 바라곤대 나의 내맡기기 실험에 관한 이 이야기가 당신 역시 더욱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펼쳐진 경이로운 완벽함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부추겨 주기를. 일부 깨어남 1. 외침도 아닌 속삭임만으로. 내 이름은 마이클 앨런 싱어다. 내가 기억하는 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은 나를 미키라고 불렀다. 1947년 5월 6일생인 나는 1970년 겨울까지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너무 심오한 어떤 일이 일어나면서 나의 인생 경로는 영원히 달라지고 말았다. 삶을 뒤바꿔 놓은 사건은 매우 극적이고 그 속성상 매우 파괴적일 수 있다. 당신의 전 존재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 방향에는 과거의 모든 타성과 미래의 모든 꿈이 실려 있다.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면서 혹은 무시무시한 병에 걸리면서 혹은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면서 존재는 완전히 뒤집어진다. 그 사건이 가슴과 마음의 초점을 바꿔놓을 만큼 강렬하다면 당연한 수순으로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바뀐다. 이때의 그는 문자 그대로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관심사가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실제로 삶의 근본 목적이 바뀐다. 이렇듯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을 만큼 시선이 180도 달라지려면 대개는 매우 강렬한 사건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진 않다. 1970년 겨울에 나에게 일어났던 일은 그처럼 강렬하거나 거창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건 너무나 미묘하고 너무나 희미해서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로 그저 지나쳤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커다란 외침도 아닌 작은 속삭임만으로 내 인생은 완전한 혼돈과 변신의 길로 내던져졌다. 이제는 40년도 더 지난 일이건만 그 순간은 마치 어제처럼 기억이 생생하다. 나는 그때 플로리다 게인즈빌에 있던 우리 집 마루에 소파에 앉아 있었다. 22살 청년이었던 나는 셸리라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한 상태였다. 우리 두 사람 모두 플로리다 대학 학생이었고 그 중에서도 나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제학도였다. 나는 경제학부 학장님이 차세대 대학 교수로 점찍어 키울 만큼 빈틈 하나 없는 똑똑한 학생이었다. 셸리에게는
시카고에서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로 활동 중인 론이라는 오빠가 있었는데 그와 나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 친한 친구가 되었다. 영향력 있고 돈 좀 만지는 대도시 변호사와 60년대 전형적 스타일의 대학물 먹은 히피 간의 만남. 이쯤에서 당시 내가 얼마나 분석적인 인간이었는가를 언급해 두는 게 좋을 듯하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나는 철학이며 심리학이며 종교학 따위의 과목은 수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기호 논리학, 고등 미적분, 이론 통계학이 내 선택 과목이었다. 이러니 내게 일어났던 일은 더더욱 놀라울 뿐이다. 가끔씩 로니가 집에 놀러 오면 나는 할 일 없이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 바로 그날 1970년에 있었던 그 운명의 날에도 로니는 나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때 우리가 정확히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저 평소처럼 느긋하게 잡담을 나누던 중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을 때였다. 침묵이 불편해진 나는 나도 모르게 다음에 할 말을 찾고 있었다. 이전에도 이런 상황에 처한 적은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왠지 상당히 달랐다. 예전처럼 어색해하면서 할 말을 찾는 대신 나는 내가 불편함을 느끼며 할 말을 찾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마음과 감정에서 떨어져 나와 그걸 지켜본 것이다. 이 상황을 말로 잘 표현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가능한 대화 주제들을 닥치는 대로 뱉어내고 있는 나의 불안한 마음과 그런 마음을 그저 지켜보고 있던 나 사이에는 완벽한 분리감이 존재했다. 돌연 마음 위에 떠서 머물면서 어떤 생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조용하게 지켜볼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믿거나 말거나 미묘하게 달라진 그 의식의 자리는 회오리 바람이 되어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다. 몇 분간 나는 그 어색한 침묵을 메꿔보려고 애쓰고 있는 나를 지켜보며 그저 앉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메꿔보려고 애쓰고 있는 자가 아니었다. 나는 침묵을 메꾸려고 애쓰는 마음의 활동을 조용하게 지켜보는 자였다. 나와 내가 지켜보는 것 사이의 틈은 처음에는 아주 미세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틈은 점점 더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내 앞을 지나가는 신경증적이고 습관적인 생각들이 나라는 느낌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었을 뿐이다. 이 깨어남의 전 과정이 실은 한순간에 일어났다.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숨어있던 그림이 호련히 나타나 보이는 책을 보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특정한 이미지도 없는 어지러운 패턴으로만 보이지만 그걸 응시하다 보면 카오스처럼 보이기만 했던 배경 속에서 선명한 3D 이미지가 호련히 떠오르는 그런 그림 말이다. 즉, 매직아이 같은 그림 말이다. 일단 그 이미지를 발견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그걸 못 봤지? 하는 생각이 든다. 바로 거기에 있는데 말이다. 바로 그런 전환이 내 내면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다. 나는 줄곧 내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었다. 언제나 그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자각 능력이 떨어져서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었다. 생각과 감정의 시시콜콜한 내용에 지나치게 정신이 팔린 나머지 그것이 그저 생각과 감정일 뿐이라는 사실 자체는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불편한 침묵을 깨워줄 좋은 방법처럼 보였던 그것이 머릿속에서 제잘되는 신경증적인 목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한 건 그야말로 순식간이었다. 나는 그 목소리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해대는 걸 지켜보았다. 날씨가 참 좋지 않아요? 닉슨이 요전날 무슨 일을 했는지 들었어요? 뭐 좀 드실래요? 마침내 내가 입을 열어 말했을 때 내가 내뱉은 말은 이랬다. 머릿속에 떠들어대는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적이 혹시 있나요? 로니는 약간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눈을 반짝였다. 아, 자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내 것도 당최 입을 다물지 않아.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뭐라 말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운운하며 로니에게 농담을 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 우린 웃었고 그 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하지만 내 인생은 아니었다. 내 인생은 그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흘러가지 않았다. 내 인생은 이전과 같아지지 않았다. 이 자각을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다. 이제는 그것이 나였다. 나는 끊임없이 마음속을 지나가는 생각을 지켜보는 존재였다. 동일한 자각의 자리에서 나는 끊임없이 요동치는 감정의 물살이 가슴을 지나가는 것도 지켜보았다. 샤워를 할 때면, 몸을 씻고 있을 때 그 목소리가 기어코 무슨 말을 뱉고야 마는지를 지켜보았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으면 상대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내 차례에 무슨 말을 할지 궁리하고 있는 그 목소리를 지켜보았다. 수업에 가면 이번 강의의 결론이 무엇인지 맞춰보려는 식으로 교수님보다 한 발 앞서 생각하려고 애쓰고 있는 마음의 게임을 지켜보았다. 말할 필요도 없이 나는 오래 지나지 않아 이 새롭게 발견한 머릿속의 목소리에 정말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건 영화관에 앉았는데 바로 옆자리 사람이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떠들어대는 것과도 같았다. 그 목소리를 관찰하고 있다 보니 내 존재 내면 깊은 곳에 무엇이 그 입을 다물게 하고 싶어 했다. 이 목소리가 멈추면 어떤 기분일까? 나는 내면의 침묵을 간절히 원하기 시작했다. 저 첫 번째 경험이 있은 지 며칠 만에 내 삶의 패턴은 변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놀러와도 더 이상 즐기지 못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은 마음을 잠재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는 양해를 구하고 집 근처 숲속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나무 사이의 공터에 앉아 그 목소리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 당연히 먹히지 않았다.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았다. 목소리가 말하는 주제는 바꿀 수 있어도 말 자체를 일정 시간 이상 멈추게는 할 수 없었다. 나는 목소리를 지켜보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완전히 멈춘다는 게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러니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은 내가 곧 떠나게 될 대변혁의 여정이었다. 2. 나를 알아가기 시작하다. 아주 어렸을 적부터 나는 사물이 작동하는 원리를 파헤치는 데 관심이 많았다. 그러니 나의 이 분석적인 마음이 머릿속의 목소리와 나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일에 신이 나서 달려든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 매력적인 지적 유희를 즐기자면 한 가지를 극복해야만 했으니 바로 내 마음이 날 돌아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뭔가를 볼 때마다 목소리는 거기다 사족을 달았다. 그건 좋아. 그건 싫은데? 이건 불편해. 아, 이걸 보니 생각나는 게 있는데? 등등. 이 모든 사태를 지켜보는데 익숙해지면 질수록 몇 가지 의문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첫째, 왜 이 목소리는
한시도 쉬지 않고 말을 하는 걸까? 어떤 대상이 보이면 난 그걸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안다. 그런데 왜 이 목소리는 내가 그걸 보고 있으며 내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나에게 굳이 말해줘야만 하는 걸까? 메리가 오고 있네? 오늘은 메리를 만나고 싶지 않아. 날 못 보고 지나쳤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지 알고 있다. 결국 보고 느끼는 것은 나이지 않은가? 그런데 왜 그걸 굳이 마음속에서 소리를 내어 내뱉어야 할까? 또 다른 의문은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활동을 알아차리고 있는 나는 누구일까 였다. 너무나 초연히 떨어져 있으면서 오가는 생각을 그저 지켜볼 수 있는 이 나는 누구일까? 새롭게 알게 된 이 머릿속의 목소리를 지켜보는 내 안에는 두 개의 구동력이 생겨났다. 하나는 그걸 입 다물게 만들고 싶다는 욕망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목소리의 정체가 무엇이며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순수한 열망과 매우기였다. 앞서 깨어남 이전의 내 삶은 상당히 평범했다고 말했다. 이후 달라진 삶과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다. 이제 나는 무엇인가에 몰리는 인간이 되었다. 나는 내가 발견한 그 목소리에 대해 알고 싶었고, 내가 누군지, 즉,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내면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아내고 싶었다. 나는 대학원 도서관에 붙박이처럼 앉아있기 시작했다. 경제학 책이 아닌 심리학 책을 뒤적이면서 말이다. 머릿속에서 떠돌고 있는 이 목소리를 사람들이 눈치 못 챌 리가 없었다. 이렇게 대놓고 떠드는 존재를 몰라볼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프로이트의 저작들을 훑었다. 책을 읽고 또 읽었지만 내면의 이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책은 찾지 못했다. 목소리를 자각한 자에 대해 언급한 책은 말할 것도 없이 없었다. 나는 내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붙잡고 이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두들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매우 내성적이지만 대단히 교양이 있었던 스페인어 교수님과의 일화가 생각난다. 하루는 쉬는 시간에 교수님에게 달려가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드디어 알게 되었다며 잔뜩 신이 나서 얘기했다. 우리 머릿속에는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고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시시콜콜 얘기하는 목소리가 있지 않느냐. 이 내면의 목소리가 스페인어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것이 하는 말을 내가 즉시 알아들을 수 있으면 나는 스페인어에 유창한 것이다. 하지만 스페인어 단어를 머리로 번역하는 작업을 거쳐 내면의 목소리가 영어로 되풀이해 줘야만 비로소 그 말의 뜻이 이해된다면 나는 스페인어에 유창한 게 아니다. 라고. 완벽하게 말이 되는 소리였다. 적어도 나에게는. 나는 교수님에게 내가 언어학을 전공했더라면 저 주제로 박사 논문을 썼을 거라고 말했다. 당연히 스페인어 교수님은 아주 이상하다는 듯 나를 쳐다봤고 예의 바른 말을 몇 마디 건넨 뒤 자리를 뜨셨다. 나는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건 전혀 개의치 않았다. 나는 탐사하는 중이었다. 이 여정을 통해 나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그 너머를 배우고 있었다. 날마다 스스로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을 알아갔다. 그 목소리로 표현되는 자의식과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내가 지켜보고 있던 내면의 그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평판에 엄청나게 신경을 썼다.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랬다. 이 목소리는 나에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일러주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다. 친구와의 대화가 아주 약간의 의견 충돌이나 삐걱거림으로 끝나기라도 하면 그 대화는 머릿속에서 무한 반복되곤 했다. 나는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대화가 좋게 마무리됐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그 목소리를 지켜보았고, 거부와 배척에 대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그 같은 머릿속의 짓거림을 통해 표현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가끔은 압도된다 싶을 만큼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그 말하는 목소리를 지켜보는 시선만큼은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분명히 그 목소리는 내가 아니었다. 그건 내가 지켜보는 대상이었다. 어느 날 일어났는데 사방에서 불협화음의 소음이 들려온다고 상상해보라. 소리를 멈추고 싶지만 어떻게 멈춰야 하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다. 목소리가 내게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러했다. 한 가지 사실만은 명확했다. 그 목소리는 그 전에도 늘 말하고 있었다. 그 속에 너무 빠져있는 바람에 그것이 나와는 별개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었다. 물 밖에 나와서야 비로소 자신이 물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물고기처럼 말이다. 물 밖으로 한번 펄쩍 뛰어오른 물고기는 즉시 깨닫는다. 저 아래 물이 있고 나는 바로 저기서 평생 살아왔구나. 하지만 이제 난 저기서 나올 수도 있어. 라고 말이다. 나는 한시도 쉬지 않고 말하는 마음의 목소리가 싫었다. 정말로 간절히 멈추고 싶은 귀에 거슬리는 소음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건 멈추지 않았다. 지금으로선 꼼짝없이 그것과 같이 있어야 할 판이었다. 나의 싸움은 아직 시작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다.